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86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경안 서항석 전집 5권에 있는 나의 이력서라는 글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서항석은 홍혜성, 유치진과 함께 1930년대의 극예술연구회를 결성했던 분이죠. 또 나중에는 국립극장장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1922년도에 일본의 선대라는 지역에 있는 동경에서 동북으로 천리길이라고 그러네요. 선대라는 지역에 있는 제2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지역사회에 제1고등학교, 제2고등학교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었지요. 그래서 제1고등학교면은 제일 좋은 학교, 그 다음이 제2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서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항석 선생은 처음에 제1고등학교를 목표로 했다가 그 고등학교 입시에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입시는 대단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고등학교로 방향을 전환해서 제2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제2고등학교에 입학을 해도 그 정도 학교에 다니면은 동경제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2고등학교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서항석은 하숙을 하면서 제2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고등학생들이 참 진지하고 조숙했나 봅니다. 학교에서 어떤 특강을 들은 다음에 그 특강 내용이 인류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인류의 기원이 여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신비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떤 실존적인 위기를 느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기찻길 위에 들어 누워 있었다라는 그 에피소드를 자기가 적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가 당시의 한국 젊은이들 혹은 한국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던 낭만주의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0쪽에 27번 글부터입니다. 27. 자살 바로 전 한때 기절. 이 즈음 이고의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과학자, 이름은 잊었다, 가 와서 생명의 기원이라는 연재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이 생에 대한 의문에 납득이 갈 만한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기에 800의 이고생은 그 강연을 경청하였다. 그러나 그 학자의 소론으로는 지구상의 생명의 기원은 궁극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어쩌면 지구상의 생명원은 다른 천체에서 왔는지도 모르겠으나 그 천체에서의 생명의 기원 역시 영원히 수수께끼라고 최종의 결정을 짓고 말았다. 이 강연은 많은 학생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생의 의의에 대하여 행여 무슨 결론이라도 얻어질까 해서 각각 저 나름으로 파고드는 동안에 혹은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한 젊은 학도들이 이 기대에 찬 강연에서 결국 탐구의 무위를 선고받은 셈이어서 그 허탈과 절망은 비길 데 없이 컸다. 탐구가 무위일진데 인생은 도로이니 의욕의 지주를 잃은 마당에 그에게는 자진하는 길밖에 남은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의 귀결이었다. 지금까지 1년여에 걸쳐 신경쇠약에 시달려온 나에게도 그 강연은 호되게 충격적이었다. 여러 밤을 늦도록 곰곰 생각하였다. 오냐, 더 살아서 무엇할 것이냐. 이것이 나의 결론이요 결심이었다. 몰래 뛰쳐나가 기차 선로로 갔다. 휘영청 밝은 달빛에 선로는 반짝였다. 침목을 하나하나 밟으며 선로의 평행선이 교차하는 저 끝을 향하여 걸었다. 침목을 가로가로 깐 두 줄로 선로는 완연한 사닥다리였다. 침목은 그 사닥다리의 한 단 한 단이었다. 나는 이 승천의 사닥다리의 한 단 한 단을 오르면서
저 끝 이원이 일원화하는 생사일여의 경지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때에 죽음이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무슨 법열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멀리서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선로를 베고 누워서 차차 더 가까워지는 진동을 느끼면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 곁에서 한 여인의 흐느낌이 들렸다. 그 흐느낌은 차차 더 크게, 더 애절하게 들렸다. 그 흐느낌이 커감에 따라 나도 차츰 나로 돌아왔다. 눈을 뜨니 그것은 내 방이었고 흐느끼는 이 여인은 무자 부인이었다. 내가 눈을 뜨자 무자 누나는 내 가슴을 흔들며 더욱 흐느꼈다. 여기서 나는 세상에는 외면할 수 없는 정의라는 것이 있음을 느꼈다. 다시는 죽으려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흐느끼는 무자 누나를 위로하였다. 기차 선로를 베고 까무라친 나를 식구들이 업어왔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밤 무자 부인은 나에게 포도주 한 컵을 주면서 다 마시라고 하였다. 나는 두말 없이 마셨다. 그날 밤에는 잠이 잘 왔다. 깨어보니 아침이었다. 다음 날도 나는 밤마다 포도주 한 컵씩을 마셨다. 다음 날도 잠은 잘 왔다. 이 포도주는 생포도주로서 신경쇠약에 좋다는 말을 듣고 무자 부인이 몸소 그 원산지인 복도에까지 기차로 2시간이나 가서 사온 것이었다. 이 포도주의 덕택으로 신경쇠약은 나았다. 생각컨대 나의 자살소동은 따지고 보면 고질화한 신경쇠약에서 유발된 하나의 발작으로 풀이될 것으로서 사선을 넘은 나는 이제 모든 것에 적극적이요 긍정적이었다. 살맛이 있는 세상에 사는 보람을 느끼는 나였다. 생의 의의는 부질없는 상념에 잠김으로써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을 통하여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데에서만 구현되는 것임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것 같았다. 네, 여기서 무자라는 것은 자기 하숙집의 큰딸 이름입니다. 자기보다 8살 많은 사람이어서 결혼한 부인인데 그냥 누나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어쨌건 서왕석 선생은 이제 죽음의 동경을 극복하고서 다시 생의 취미를 느끼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서왕석이 자기 나름대로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강연을 듣고 어떤 그 절망에 빠지고 좌절감을 느끼는 센치멘탈한 그의 동창들의 모습을 봐서도 저는 서왕석이 느꼈던 감정이나 정서가 그 시대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낭만주의의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까지 낭만주의 영향이 강했죠. 이 당시에 백조나 폐허 같은 문학지들이 그랬고요. 폐허라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폐허라는 문학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쉴러의 낭만주의 희곡 윌리엄 텔에 나오는 대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폐허를 뚫고 뭐 새싹은 자라난단가 그런 식의 대사 구절이 그 작품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연극의 경우도 토월해 같은 경우 공연 목록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본격적인 리얼리즘이라기보다는 낭만주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공연했다. 그래서 토월회까지는 또 더더군다나 토월회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백조, 문학지 백조 동인들, 낭만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관여한 걸로 봐서 토월회까지는 낭만주의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920년대까지는 한국의 풍토에 낭만주의가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 서왕석도 일본에 있으면서 낭만주의의 이런 퇴폐적인 낭만주의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낭만주의는 퇴폐성이 강하죠. 이런 식의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낭만주의는 리얼리스트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리얼리스트라는 것은 좌익 계열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 행동하고 세상의 변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퇴폐주의나 패배주의에 만족할 수가 없죠. 1980년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1980년대의 대학생들은 허무주의, 퇴폐주의, 소비주의 이런 것을 엄청 비난했죠. 1970년대의 대학이 보여주었던 하길정 감독의 영화 바보들의 행진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대학생의 모습은 엄청나게 비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와의 투쟁이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이겠죠. 세기말 정신과 허무주의, 퇴폐주의,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1920년대의 젊은이, 또 현실과 가열차게 싸우려고 했던 1980년대의 젊은이에 비해서 오늘의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네, 나중에 한번 우리가 세월이 좀 더 지나고 반성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